7분 심장마비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인도 델리의 한 응급실에서 그 7분이 통역사를 찾느라 허비되었습니다. 환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라고 외쳤지만 의사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거든요. 같은 나라 사람인데 같은 병원 아닌데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그 환자는 의사 앞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언어가 사람을 죽인 거죠. 인도에선 이런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을 끝낸 건 인도가 아니었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왕 세종이었죠. 사람마다 배우기 쉬운 글을 만들라. 세종대왕의 그 정신이 지금 인도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25년간 유네스코 문해력 자문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녔죠. 아프리카의 오지 마을부터 남아시아의 빈민가까지 그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인도에서 처음으로 절망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인구 14억,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나라죠. 그런데 이 거대한 나라에는 치명적인 균열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어입니다. 헌법이 인정하는 공용어만 22개, 실제로 쓰이는 방언은 1600개가 넘었습니다. 북쪽 사람과 남쪽 사람이 만나면 대화가 불가능했죠. 마치 프랑스인과 중국인이 통역 없이 마주 앉은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하르주의 한 시골 학교였는데 교사가 힌디어로 수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생 절반의 눈이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아이들은 마이틸리어를 쓰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죠. 힌디어를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던 겁니다. 자기 나라 학교에서 외국어 수업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6년을 다녀도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법정은 더 참담했습니다. 타밀나두주의 한 법원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봤거든요. 피고인이 판결문을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가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말했죠. 자신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는 사실을 통역이 설명해주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자기 운명이 적힌 종이를 읽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의 현실이었어요. 농촌으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라자스탄의 한 마을에서 만난 60대 농부 이야기를 해드리죠. 그는 평생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날 땅을 잃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서류에 뭐가 적혀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엄지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해서 찍었는데 알고 보니 땅 매매 계약서였던 겁니다.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를 알았으면 이렇게 안 당했을 텐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처음에 저는 이 문제가 해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600개의 방언을 어떻게 통일합니까? 각 언어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고 사람들의 정체성이 녹아 있거든요. 힌디어를 강요하면 남부가 반발하고 영어를 밀면 농촌이 소외됩니다. 어떤 언어를 선택해도 누군가는 배제되는 구조였죠.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도의 언어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운명은 기묘하게 흘러갔습니다. 2018년 델리에서 열린 국제언어학 학회에서 저는 한인도 학자를 만났거든요. 아리아 미슈라 박사였습니다. 그녀가 발표한 내용이 저를 멈추게 했죠. 남부의 한 마을에서 실험을 했는데 서로 다른 방언을 쓰는 아이들이 갑자기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물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답을 찾았어요. 한국이라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가 14억 대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미슈라 박사의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톰슨 교수님, 세종대왕을 아십니까? 그 왕이 만든 문자가 인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그리고 14억 인도인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2018년 가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느꼈죠.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고요. 공항 안내판부터 달랐거든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글. 그런데 한글만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문자들은 복잡하고 빽빽한데 한글은 깔끔하고 정돈돼 있었거든요. 마치 설계된 것처럼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제문자학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언어학자 200여 명이 모였는데 분위기가 묘했죠. 다들 한국에 뭔가를 배우러 온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도 아니고 한국에서 뭘 배운다는 거지. 솔직히 좀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발표가 시작되자 제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단상에 오른 건 한국인 교수 김석환 박사였습니다. 70대의 백발 노인이었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김석환 박사가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커다란 한글 자음 5개가 나타났거든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김석환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 5글자가 한글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김석환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사람의 입모양, 혀의 위치, 목구멍의 형태가 나타났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었고,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었거든요. 미음은 입술을 담은 형태, 시옷은 이빨 사이로 바람이 새는 모양, 이응은 목구멍이 열린 형태였습니다. 글자 자체가 발음 기관을 본뜬 거였어요.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학자가 손을 들었죠. 잠깐요. 그러면 글자만 보고 발음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까? 김석환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글은 배우는 문자가 아니라 이해하는 문자입니다. 원리를 알면 누구나 읽을 수 있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600년 전에 이런 걸 설계했다고요. 모음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석환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거든요. 하늘을 뜻하는 점, 땅을 뜻하는 가로선, 사람을 뜻하는 세로선. 이 3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모든 모음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해를 바라보는 모양, 어는 해가 사람 뒤에 있는 모양이었죠. 철학이 문자에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수백 개의 문자 체계를 연구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저는 김석환 박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왜 이런 문자를 만들었습니까? 김석환 박사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죠. 백성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글로 쓰지 못하는 걸 가엾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든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한글의 구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총 24개의 기본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영어 알파벳은 26개인데 불규칙한 발음 규칙 때문에 수년을 배워야 합니다. 중국어는 기본 한자만 3,000개를 외워야 하죠. 그런데 한글은 원리만 이해하면 하루 만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글의 조합 가능한 음절 수는 1만 1,000개가 넘었거든요. 24개의 글자로 1만 개 이상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건 효율성의 극치였죠. 유네스코가 한글을 세계 문자 중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왕이 현대 언어학의 정수를 이미 구현해 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석환 박사가 마지막에 보여준 영상이었거든요.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 이야기였습니다. 문자가 없던 소수민족이 한글을 도입해서 자기들의 언어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화면 속 아이들이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쓰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한국어만을 위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세종대왕이 인도에 태어났다면 14억 명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죠. 아니, 어쩌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지 모른다고요. 저는 델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리아 미슈라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합시다. 한글로 인도를 바꿔봅시다. 델리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아리아 미슈라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톰슨 교수,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한테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물었죠. 미슈라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6개월 뒤에 끊깁니다. 그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프로젝트는 끝이에요. 6개월. 1600개의 방언을 연결하는 실험을 6개월 안에 성공시키라고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는 프로젝트 이름을 바샤 브릿지라고 지었습니다. 바샤는 언어, 브릿지는 다리. 한글을 다리 삼아 인도의 언어들을 연결하겠다는 거였죠. 거창한 이름과 달리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고 협력해줄 학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12곳에 연락했는데 11곳이 거절했습니다. 한국 글자로 인도 아이들을 가르친다고요. 미쳤군요. 그게 대부분의 반응이었죠. 유일하게 수락한 곳이 오디샤주의 코라푸트였습니다. 인구 3,000명 남짓한 작은 마을인데 상황이 절박했거든요. 마을 안에서만 4개의 방언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오디아어, 데시아어, 쿠이어, 텔루구어. 옆집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을 이장이 말했죠. 뭐든 해보겠습니다. 이대로는 마을이 죽어요. 저는 그 절박함에 오히려 희망을 봤습니다. 2019년 3월 첫 수업날. 학생 47명이 교실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아이들이 서로를 경계하며 떨어져 앉아 있었거든요. 쿠이어를 쓰는 아이들은 왼쪽 구석, 텔루구어를 쓰는 아이들은 오른쪽 구석. 같은 교실인데 보이지 않는 전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걸 6개월 안에 바꾸라고요. 미슈라 박사가 칠판에 한글을 썼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아이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배워서 뭐해요? 우리는 힌디어도 못하는데요. 다른 아이가 비웃었죠. 쟤네 말도 못 알아듣는데 무슨 글자를 배워요. 교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비웃음이었죠. 미슈라 박사의 얼굴이 굳었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첫날부터 이러면 어떡합니까? 첫 주는 악몽이었습니다. 출석률이 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국 글자 배워서 뭐 하게요? 농사일이나 도와야죠. 그게 이유였어요. 저는 매일 밤 마을을 돌아다니며 설득했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제발요. 어떤 집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고 어떤 집에서는 개가 쫓아왔죠. 미슈라 박사가 말했습니다. 톰슨 교수, 포기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아닙니다. 둘째 주 전략을 바꿨습니다. 글자를 가르치는 대신 놀이를 시작했거든요. 각자 자기 방언으로 동물 소리를 내면 제가 그걸 한글로 적어주는 거였죠. 쿠이어로 개 짖는 소리, 텔루구어로 닭 우는 소리.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해요. 내 소리가 글자가 됐어요. 한 아이가 말했죠. 그 순간 교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경계가 조금씩 녹고 있었어요. 셋째 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쿠이어를 쓰는 소녀 프리아가 칠판 앞에 섰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한글을 적었습니다. 자기 방언으로 친구라는 뜻의 단어였죠. 텔루구어를 쓰는 소년 라주가 그걸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더듬거리며 한 글자씩 하지만 분명하게 소리냈죠.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라주가 눈을 크게 떴어요. 알아들었어. 프리아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들었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죠. 아이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대화한 적 없는 두 아이가 한글로 연결된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옆에 있던 미슈라 박사도 울고 있었죠.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꿈꿨던 게 바로 이 순간이었을 겁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글자. 모두를 연결하는 문자. 그게 지금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실현되고 있었어요. 한 달 뒤 75세 할머니 수니타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손자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죠. 할머니는 쿠이어만 알고 도시에 간 손자는 힌디어를 썼거든요. 평생 글로 마음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3주 만에 할머니가 편지를 완성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글을 적어 내려갔죠. 보고 싶다, 내 새끼야. 전화기 너머로 손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문자가 인도의 할머니와 손자를 연결한 순간이었죠. 6개월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해력 47% 상승. 출석률 89%. 우리는 해냈어요. 하지만 축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와주세요. 한글을 가르쳐 주세요. 미슈라 박사가 말했죠. 톰슨 교수,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슈라 박사였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톰슨 교수, 큰일 났어요. 코라푸트 학교가 불탔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방화예요. 누군가 새벽에 불을 질렀어요. 저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내 손이 떨렸죠. 아이들은 무사한 겁니까? 다행히 밤이라 학교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완전히 전소됐어요. 코라푸트에 도착했을 때 잿더미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글 차트가 붙어있던 벽은 검게 그을렸고 아이들이 앉던 책상은 숫덩이가 됐죠. 마을 사람들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프리아가 울고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 잘못한 거 없는데요. 왜 이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학교 담벼락에 페인트로 쓰인 글씨가 남아 있었거든요. 외국 문자는 꺼져라. 인도는 인도의 것이다. 저는 그 글씨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요.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았죠. 일주일 뒤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뉴델리의 한 신문에 기사가 실렸거든요. 헤드라인이 충격적이었죠. 한국 문자, 인도 문화를 침략하다. 바샤 브릿지는 문화 제국주의다. 기사를 쓴 건 드라비다 언어보존연맹이었습니다. 남인도의 강력한 언어민족주의 단체였죠. 그들은 우리 프로젝트를 서구와 한국의 문화공작이라고 규정했어요. 기사가 나가자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힌두 전통주의 단체가 가세했거든요. 산스크리트어야말로 인도의 영혼인데 한국 글자가 그걸 대체하려 한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SNS에서 해시태그가 퍼졌어요. 한글 아웃, 바샤브릿지 반대. 하루에 수만 건의 게시물이 올라왔죠. 우리 연구실 앞에 시위대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나타났습니다. 라마찬드란 교수. 델리 대학교 언어학과의 거물이었죠. 인도 학계에서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제 오랜 친구였다는 거예요. 20년 전 옥스퍼드에서 함께 공부했고 서로의 연구를 존경했죠. 그런데 그가 TV에 나와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샤 브릿지는 인도의 언어 다양성을 파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라마찬드란에게 전화를 걸었죠. 왜 이러는 겁니까? 당신도 인도의 문해력 문제를 알잖아요. 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톰슨, 넌 이해 못해. 이건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야. 언어는 권력이야. 한국 문자가 인도에 뿌리내리면 누가 이득을 보겠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이 이득을 봅니다. 글을 읽게 된 아이들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동결됐거든요. 공식적인 이유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였지만 진짜 이유는 뻔했죠. 압력이 들어온 겁니다. 협력하기로 한 학교 3곳이 계약을 철회했어요. 교장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톰슨 교수. 우리도 살아야 해요. 미슈라 박사의 차량이 누군가에게 파손됐습니다. 협박 편지가 날아왔죠. 외국인은 꺼져라. 저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불타는 학교, 우는 아이들, 라마찬드란의 차가운 눈빛. 포기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꼈거든요. 미슈라 박사에게 말했죠. 당신까지 위험해지면 안 됩니다. 그만둬도 괜찮아요. 미슈라 박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톰슨 교수, 프리아 얼굴 기억나요? 그 아이가 처음 한글로 친구라고 썼을 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 얼굴을 배신할 수 없어요. 포기 못합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세종대왕에 대해 다시 읽었습니다. 600년 전 그도 똑같은 저항에 부딪혔더군요. 양반들이 반대했습니다. 중국 문자를 버리고 새 문자를 만드는 건 야만이라고요. 한글을 천한 글자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글로 쓰지 못하니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라.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라마찬드란이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톰슨, 지금이라도 포기해. 넌 이길 수 없어. 저는 대답했죠. 이긴다 진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읽을 권리를 주는 겁니다. 라마찬드란이 비웃었습니다. 이상주의자는 항상 지게 돼 있어. 전화를 끊기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600년 전에도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종을 비웃던 사람들. 그런데 지금 한글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역사가 누구 편인지 두고 보죠.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학교는 불탔고 지원금은 끊겼고 협력기관은 등을 돌렸죠. 라마찬드란과 그의 세력은 승리를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바샤 브릿지는 끝났다.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끝났구나. 그런데 미슈라 박사가 어느 날 밤 연구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눈이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죠. 톰슨 교수, 방법을 찾았어요. 학교가 없어도 됩니다. 미슈라 박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인도의 스마트폰 보급률 그래프가 떠 있었죠. 2019년 기준 4억 5천만 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미슈라 박사가 웃었습니다. 학교를 태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4억 5천만 개의 휴대폰을 태울 수는 없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요. 우리는 인도 최대의 IT 기업 인포시스를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대기업이 논란 한가운데 있는 프로젝트에 손을 내밀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포시스 회장 나라야나 무르티가 직접 우리를 만나겠다고 한 겁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무르티 회장이 먼저 말했죠. 코라푸트 영상 봤습니다. 아이들이 한글로 소통하는 장면요. 저는 긴장했어요. 비판하려는 건가 싶었거든요. 무르티 회장이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죠. 이게 50년 전 제 고향 마을입니다. 저도 글을 몰랐어요. 학교에서 힌디어로 수업하는데 저는 칸나다어밖에 몰랐거든요. 매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인도 IT 산업의 전설이 문맹이었다고요. 무르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성공한 건 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없는 수억 명의 아이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죠. 도와드리겠습니다. 3개월 만에 앱이 완성됐습니다. 이름은 바샤 브릿지 온라인. 무료 한글 교육 플랫폼이었죠. 인포시스의 최고 개발자 50명이 투입됐어요. 음성 인식 기술로 각 지역 방언을 한글로 자동 변환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나 한글을 배울 수 있었죠. 출시 전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아무도 안 쓰면 어쩌나. 두려웠거든요. 출시 첫날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했죠. 망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유가 달랐습니다. 접속자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하루 만에 12만 명이 가입했어요. 이틀째 25만 명.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인포시스 기술팀이 긴급하게 서버를 증설했죠. 저는 숫자를 보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영상이 올라왔거든요. 할머니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모여 앉아 한글을 따라 쓰고 있었죠. 가 나다. 어눌하지만 또박또박 발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70년을 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내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펑펑 울었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오지 마을에서는 더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거예요. 도시에서 앱을 배운 청년들이 고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들고 마을 광장에 섰죠. 오늘부터 한글 수업 시작합니다. 누구나 오세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우물가에서, 논두렁에서 한글 수업이 열렸습니다. 학교가 없어도 됐어요. 인도 전체가 학교가 됐으니까요. 라마찬드란과 그의 세력은 당황했습니다. 앱을 금지하라고 정부에 압력을 넣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 달 만에 200만 명이 가입했고 매일 수만 명씩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금지하면 폭동이 날 거라고 관료들이 말했습니다. SNS의 흐름도 바뀌었어요. 한글 아웃 대신 한글 고마워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이 앱으로 처음 편지를 썼어요. 80년 만에 글을 읽게 됐어요. 언론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처음에 우리를 문화 침략자라고 몰던 그 신문이 특집 기사를 실었거든요. 한글, 인도의 기적을 만들다. 기자가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님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솔직히 몰랐습니다. 다만 세종대왕은 알았을 거예요. 600년 전에 이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저는 대답했죠. 좋은 문자는 스스로 퍼진다는 걸요. 막을 수 없다는 걸요. 결정적인 소식이 날아온 건 7월이었습니다. 인도 교육부 장관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톰슨 교수, 내일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다음 날 교육부 청사 앞에는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 있었습니다. 장관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인도 정부는 한국어를 공식 제2외국어로 채택합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와 동등한 지위입니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그날 밤 서울의 김석환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해냈습니다. 세종의 문자가 14억 인구의 나라에서 공식 언어가 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석환 박사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한참을 울다가 김석환 박사가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이 기뻐하실 겁니다. 60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인도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별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축하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한쪽 구석에 라마찬드란이 서 있었거든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왔죠. 주먹이라도 날릴 줄 알았어요. 20년 우정이 끝장난 사이니까요. 그런데 라마찬드란이 멈춰 서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톰슨, 내가 졌어.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진 게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러자 라마찬드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어요. 라마찬드란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편지였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라마찬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야. 85세인데 평생 글을 몰랐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라마찬드란 같은 엘리트의 어머니가 문맹이라고요. 그가 계속했죠. 남인도 시골 출신이야. 학교에서 힌디어로 가르치는데 타밀어밖에 몰랐거든. 결국 포기했어. 평생 아들한테 편지 한 장 못 썼어. 라마찬드란이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죠. 뭐라고 쓴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라마찬드란이 읽었어요. 아들아,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어머니가 바샤 브릿지 앱으로 3주 만에 배웠어. 85년 만에 처음 쓴 글이야.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라마찬드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뭘 막으려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미안해, 톰슨. 그날 밤 우리는 술을 마셨습니다. 20년 전 옥스퍼드 시절처럼요. 라마찬드란이 물었죠. 톰슨, 세종이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문자를 만들었어.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왕이었지만 백성의 눈높이에서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조선의 지배층은 한자를 썼거든요. 백성들은 글을 몰랐죠. 세종은 그게 부끄러웠던 거야. 자기 백성이 말하고 싶어도 글로 못 쓰는 게요. 라마찬드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600년 전이면 왕이 절대 권력자 아니야. 백성 따위 신경 안 써도 됐을 텐데.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더 조사해봤죠. 세종은 눈병이 심했어요. 신하들이 글 읽지 말라고 만류했는데도 밤새 책을 봤거든요. 결국 거의 실명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뭘 연구했는지 알아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였어요. 눈이 멀어가면서 남을 위한 글자를 만든 겁니다. 라마찬드란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죠. 인도에는 그런 왕이 없었어. 아쇼카 대왕도 악바르 대제도 문자를 만들 생각은 못했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종이 특별했던 건 권력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백성이 곧 하늘이다. 그게 세종의 믿음이었죠. 하늘 같은 백성이 글을 모르면 안 되니까 직접 만든 거야. 라마찬드란이 잔을 들었습니다. 세종을 위하여. 저도 잔을 부딪혔죠. 600년 뒤 인도에서 건배를 받는 조선의 왕에게요. 일주일 뒤 전국에서 한글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교과서가 배포됐는데 첫 페이지가 인상적이었어요. 세종대왕의 초상화 옆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미슈라 박사가 그 문장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인도 아이들이 한글로 처음 배우는 문장이 바로 그거였어요. 600년 전 조선 왕의 철학이 14억 인구의 교과서 첫 장에 실린 겁니다. 교실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뭄바이의 한 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교사가 칠판에 한글을 쓰고 있었고 아이들이 따라 읽고 있었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마라티어를 쓰는 아이, 구자라티어를 쓰는 아이, 힌디어를 쓰는 아이가 같은 문자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인도 역사상 처음으로 언어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성과는 수치로도 증명됐습니다. 도입 6개월 만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거든요. 한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전체 학업 성취도가 평균 23% 상승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글을 읽게 되니까 다른 과목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수학 문제를 읽을 수 있으니까 풀 수 있게 됐고, 과학 교과서를 읽을 수 있으니까 개념을 이해하게 됐죠. 한글이 모든 학습의 열쇠가 된 겁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BBC가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제목이 세종의 선물, 인도의 기적이었죠. 전 세계 교육학자들이 인도로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연구하려고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글의 인도 도입은 21세기 교육혁명의 이정표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생각했죠. 세종대왕이 보고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라마찬드란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톰슨, 다음 주에 우리 어머니 마을에 가볼래? 뭐하러요? 제가 물었죠. 라마찬드란이 웃었습니다. 직접 봐야 해. 말로 설명이 안 돼. 저는 비행기를 탔어요. 타밀나두주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광장에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어요. 50명쯤 됐을까요? 전부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70대, 80대, 심지어 90대도 있었죠. 라마찬드란의 어머니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톰슨 교수님이죠. 제 아들 친구요. 할머니가 종이를 꺼냈어요. 한글로 뭔가 쓰더니 제게 보여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글자였죠.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했어요. 85세에 처음 배운 문자로 쓴 첫 문장.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죽기 전에 글을 알게 됐어요. 이제 하늘나라 가도 여한이 없어요. 저는 고개를 떨궜죠.
이게 세종이 원했던 거구나. 누구나 그를 아는 세상. 타밀나두에서 돌아온 뒤 저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았거든요. 정책이 바뀌고 교과서가 배포되고 수백만 명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죠.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미슈라 박사에게 말했죠.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슈라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숫자는 늘어나는데 뭔가 부족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코라푸트에서요. 전화를 건 건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톰슨 교수, 꼭 와보셔야 해요. 라비 할아버지 때문에요. 라비가 누구죠? 제가 물었어요. 이장이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알아요. 설명이 안 돼요. 저는 다음 날 코라푸트로 날아갔습니다. 새로 지은 학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가운데에 80대 노인이 앉아 있었죠. 허리가 굽고 손이 떨리고 눈이 거의 안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이장이 소개했습니다. 라비 할아버지예요. 80년을 문맹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죠. 저는 라비 할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 나이에 글을 배우세요? 라비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죽기 전에 내 이름을 쓰고 싶어서요. 평생 엄지 도장만 찍었거든요. 내 이름이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라비 할아버지가 연필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천천히 글자를 그렸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죠. 한 획, 또 한 획.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어요. 주변이 숨죽이며 지켜봤죠. 마침내 할아버지가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 위에 두 글자가 있었어요. 라비.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한 한글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글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죠. 이게 내 이름이에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80년 만에 처음 써봤어요. 주변 사람들도 울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이 글자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세종대왕이라는 분이에요. 600년 전 한국의 왕이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운 분이네요. 나 같은 사람도 생각해 준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코라푸트를 떠나려는데 미슈라 박사에게서 영상 하나가 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찍은 거예요. 보세요. 영상을 재생했죠. 미슈라 박사의 아들 비베크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12살 소년이었어요. 비베크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미슈라 박사의 어머니 80대 노인이었죠. 비베크가 입을 열었어요. 한국어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끌어안았죠. 미슈라 박사가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글을 몰랐어요. 비베크하고 대화가 힘들었죠. 세대 차이에 언어 차이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둘이 같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쓰세요? 미슈라 박사가 웃었어요. 밥 먹었니? 감기 조심해라. 그런 거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글로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전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한글을 배우는 모임이 생겨난 거예요. 이름이 세종 클래스였죠. 할머니와 손자가 나란히 앉아 글자를 썼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한글로 편지를 교환했어요. 평생 말로만 하던 사랑을 글로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6개월 만에 세종 클래스가 전국 2,000개로 늘어났습니다. 기업들도 움직였습니다. 삼성, 현대, LG가 인도에 한글 교육센터를 세웠거든요. 직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인도 청년들 사이에서 한국 취업 열풍이 불었습니다. 한글을 알면 기회가 열린다는 인식이 퍼진 거예요. 2020년 기준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가 전년 대비 340% 증가했습니다. 인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한국어 학습자가 느는 나라가 됐죠. 저는 뭄바이의 한 취업 박람회에 갔습니다.
한국 기업 부스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어요. 한 청년이 면접을 보고 있었죠.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한국어 어디서 배웠어요? 청년이 웃었습니다. 바샤 브릿지 앱으로 시작했어요. 할머니랑 같이 배웠죠. 그 청년은 3개월 뒤 서울의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코라푸트 출신 최초의 한국 취업자였어요. 변화는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인도 사회의 근본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카스트 제도로 분리됐던 마을에서 한글이 다리가 됐습니다. 높은 카스트 아이와 낮은 카스트 아이가 같은 교실에서 한글을 배웠어요. 글자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했죠. 한 교사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들이 서로를 이름으로 불러요. 계급이 아니라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종대왕이 꿈꿨던 게 이거였을 겁니다.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석환 박사였어요. 톰슨 교수, 유네스코에서 연락 왔어요. 뭔데요? 제가 물었죠. 김석환 박사가 말했습니다. 파리 본부에 세종호를 만든대요. 인도 프로젝트를 기념해서요. 거기에 전시할 게 있어요. 뭔가요? 라비 할아버지가 처음 쓴 그 종이요. 라비라고 쓴 그 2글자요.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80세 노인의 떨리는 글씨가 유네스코 본부에 걸리는 겁니다. 600년 전 세종이 인도의 할아버지를 파리로 데려간 거예요.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 저는 새로 문을 연 세종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교육자 500명이 모여 있었죠. 그런데 제 눈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유리 액자 안에 걸린 낡은 종이 한 장. 라비라고 적힌 삐뚤빼뚤한 한글 2글자였죠. 80세 인도 노인이 처음 쓴 자기 이름. 그게 지금 인류 문명의 심장부에 전시돼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기념합니다. 600년 전 한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문자가 오늘 14억 인도인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유산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유산입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세종대왕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세종홀 벽면에는 인도 아이들의 편지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수백 통이었죠. 전부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세종대왕님. 덕분에 글을 읽게 됐어요. 코라푸트의 프리아가 쓴 편지도 있었어요. 선생님, 저 이제 의사가 될 거예요. 한글로 의학책 읽을 수 있거든요. 그 아이가 처음 한글로 친구라고 썼던 날이 떠올랐죠. 한 프랑스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왜 하필 한글이었나요? 알파벳도 있고 아랍 문자도 있잖아요. 저는 대답했죠. 다른 문자들은 권력자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기록하고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민중을 위해 설계됐거든요. 글을 모르는 사람, 배울 기회가 없던 사람. 세종은 그들을 위해 문자를 만든 겁니다. 기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인도를 넘어 한글은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80개 이상의 부족어가 있는데 소통이 안 돼요. 인도네시아에서도 방글라데시에서도 문의가 왔죠. 심지어 유럽의 난민 캠프에서도요. 세종의 문자가 국경을 넘어 인류의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돌아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코라푸트를 방문했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그곳이요. 5년 전 잿더미였던 자리에 새 학교가 서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죠. 칠판에 한글이 빼곡했어요. 가, 나, 다, 라, 마. 아이들이 합창하듯 읽고 있었습니다. 라비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85세가 된 할아버지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종이 한 장을 건네줬죠. 당신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 아닙니다, 할아버지. 세종대왕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럼 하늘에 가면 세종대왕께 인사드려야겠네요. 마지막 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5년간 수백 개의 문자 체계를 연구했지만
한글처럼 제 영혼을 흔든 문자는 없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거든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담긴 문자입니다. 600년 전 한 왕의 마음이 지금도 살아 숨쉬는 기적이죠. 귀국 비행기 안에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7년 전 제가 쓴 문장이 있었어요. 인도의 언어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 문장을 지우고 새로 썼습니다. 세종대왕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다. 6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비행기가 서울 상공에 도착했을 때 창밖으로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 동상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사했어요. 당신의 문자가 인류를 바꾸고 있습니다. 600년 전 꿈꿨던 세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깨달았죠. 언어는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언어는 사랑이었어요.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을요. 저는 평생 이 이야기를 전할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백성을 사랑해서 만든 문자. 그 문자가 600년 뒤 14억 인구의 나라를 깨우고 세계로 퍼져나가는 기적. 세종대왕은 죽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아이들이 한글을 쓸 때마다, 아프리카의 청년들이 한글을 배울 때마다 세종은 부활합니다. 이것이 제가 목격한 기적입니다. 세종의 꿈이 인류의 희망이 된 이야기. 감사합니다.